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해입니다. 네, 이제 설날도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다들 돌아올 시간인데, 제가 설날 때도 이 사랑 중독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조금 드리다가 오늘까지 또 더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사랑 중독 이 관점이 조금 더 몇 가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사랑 중독이라는 책의 한계도 있고 해서 또 이걸 보충할 만한 또 나머지 어떤 두 권의 책도 제가 좀 더 소개하면서 좀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이 사랑 중독 중에 제가 또 유념 이렇게 봤던 부분이, 이 사랑 중독의 이 세 가지 유형. 예, 여기 보시면 사랑 중독의 세 가지 유형이라고 해서, 이 위험한 정사, 두 번째 카사노바, Stand by Your Man이라는 이 세 가지 유형,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결국 이제 저자가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이 사랑 중독의 세 가지 유형이라고 하면, 사람에 대한 중독,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한 중독, 그리고 이제 이 로맨스에 대한 중독이다,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결국 저자도 말을 하기를, 그러나 이러한 사랑 중독의 형태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사랑 중독으로 쉽게 전환이 돼서 이것이 어떤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도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중에 어, 제가 좀 유념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봤던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저자가 이것도 좀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 그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집착도 하나의 사랑 중독이다라고 보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이 서로 중독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중독되고 있다,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도 중독된 현상이 보인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은 부모 자식 간에도 뭔 중독이냐? 그럼 어떤 예화를 이제 들어본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이 이런 것도 하나의 중독이라 봤어요. 보면은 이 여기 보면, 자, 그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는 매일 그에게 전화를 하고 그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돈을 보낸다. 그는 그가 질색을 해도 어머니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충고를 늘어놓는다고 했다. 그 말에 따르면 그를 통제하려는 어머니의 노력은 종교적 신념에 버금간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견해로 보면, 이것도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부모가 있고 뭐 자녀가 이렇게 있다면, 부모는 자녀한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화를 합니다. 네. 전화를 혹시 하지 않더라도 이 자녀 생각, 이게 걱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용돈도 이렇게 보내준다. 자, 이런 어떤 상황, 이런 상황도 이 부모가 자녀에게 중독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면,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돌아가신 제 어머니, 아버지를 봤을 때, 제가 음, 저도 참 제 개인사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일남 칠녀예요. 네, 일남 칠녀. 칠녀 중에 제가 몇 번째냐면 일곱째. 그래서 이제 위로 여섯 누님과
밑에 여동생 한 명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일곱 번째 태어난 사람인데 독자였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저 다른 우리 누님들 여동생보다 더 저에 대한 어떤 기대와 관심 그리고 사랑이 또 남달랐을 거라고 봅니다. 표면적으로는 다 그 누님들에게도 똑같이 사랑과 관심을 가졌고 누님들도 이 지금의 이제 생각해 보면 또 특별히 뭐 아들인 저라고 해서 더 사랑했다 뭐 이렇게는 표현을 안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뭐 제 어머님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우리 그 한국의 그 어머님들 부모님들의 어떤 상태를 보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전화를 날마다 하고 싶고 자식이 걱정되고 용돈도 줘야 되고 이런 어떤 이 정도도 중독이다. 예, 부모와 자식 간에 이것도 중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과연 중독이 안 걸린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중독이 뭐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정도의 차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따지면 중독되지 않은 사람이 뭐가 있겠냐. 예를 들어서 뭐 자녀인 내가 자녀인 내가 또 어떠한 사람, 뭐 나의 동료와 자주 연락을 하고 나의 연인, 나의 연인, 나의 연인과 자주 연락을 하고 이런 것도 또한 이거 중독이다라고 봐버린다면 오히려 이 우리나라 같은 상태에서 과연 무엇이 중독이고 무엇이 중독이 아니냐라고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독의 정의가 과연 무엇일까? 네, 중독이란 네, 이것을 이제 고민하게 되었다는 거죠. 행복한 중독도 있겠고 불행한 중독도 있겠지만 결국 중독을 정의하려면 저는 이 책에서 조금 이렇게 결여된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제가 봤을 때는 무엇이 중독이냐라기보다는 이 중독에 빠진 사람, 사람이란 무엇이냐가 빠져 있다는 거죠. 사람이란 무엇인가. 그래야 중독이란 무엇인가도 해결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중독 중에 게임 중독이라고 예를 들어볼까요? 게임 중독. 자, 게임이 중독이라는 말이 하는 이유는 게임을 많이 하거나 게임을 뭐 하지 않았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상이 생기거나 뭐 아무튼 뭐 게임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사람은 우리 흔히 게임 중독이라 이제 말을 하죠. 그럼 왜 그걸 게임 중독이라 했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 게임 중독이다 말하려면 이 사람은 원래 이 여기에 빠져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정의가 먼저라는 거죠. 근데 이 게임 중독 이 사람의 정의는 게임이 없이도 살 사람이야 원래 정의를 만약에 그렇게 내린다면 그랬는데 게임을 하고 난 다음부터 이 사람은 본인의 할 일이 있었어 원래 할 일이 있었고 이 일로 인해서 어떤 행복해 가고 뭐 어떤 가치를 느끼고 뭐 이런 일들을 했겠죠. 그랬는데 게임을 한 뒤로는 할 일도 하지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해요. 그랬을 때 이 게임 중독은 나쁘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나쁜 것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독을 이야기하려면 원래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정의가 먼저 따라져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부모가 자식한테 맨날 전화하고 부모가 맨날 전화하고 걱정하고 용돈 주고 뭐 아무튼 뭐 부모의 자녀의 기쁨은 내 기쁨이요 뭐 아무튼 자기의 모든 삶이 다 자녀에게 되어지고 있는
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이 사람이란 과연 무엇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정의를 해야 이것도 이게 중독이냐 아니냐를 판별할 수 있는데, 예, 제가 이제 봤던 제가 뭐 즐겨봤던 이 사랑 중독도 이제 해답이 어느 이 중독이란 과연 무엇이냐를 말하기 전에 그러면 사람이란 무엇이냐를 먼저 다루었어야 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여기에서는 이제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만 나누지만 이제 요 제가 그 다음 책에 나오는 이 책은 사랑하는 사람이 중독에 빠졌다면이라는 이 책에서는 이제 그 중독에 왜 빠져드는지를 어떤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이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은 제가 이 첫 번째 그때 설날 때 찍었던 이 사랑 중독에 대한 책을 이야기하면서 좀 항상 머리가 갸웃거렸던 그런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 현대인들은 대부분 사랑에 관련된 사랑에 관련된 중독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중독에 대한 어떤 다른 어떤 책을 보거나 이렇게 우리 주변을 보면 이 인간에 관련된 이 중독도 있지만 이 어떤 물질 중독, 물질 중독도 하나의 어떤 갈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어떤 중독도 있냐면 일 중독. 네, 일 중독도 하나의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중독은 두 가지 반응으로 또 나눌 수도 있는데, 하나는 이 어떤 이 행위에 따른 중독이 있고, 또 하나는 네, 사람은 약물 중독까지 이렇게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 중독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나머지 어떤 일 중독이니 뭐 물질 중독이니 뭐 행위 중독이니 뭐 이런 것들이 붙기 시작하면 일단은 그 부정적인 반응이 먼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게임 중독이다라고 이제 지칭을 해버리면 명명해 이름을 붙여버리면 굉장히 이제 이 사람이 못쓸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추세는 이런 어떤 물질 중독이라는 이 중독이 바로 붙이기보다는 중독을 없애고 사용 장애다라는 말을 대신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약물 사용 장애다, 뭐 게임 사용 장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려면 이제 제가 오늘 들었던 생각은 중독을 이야기하려면 사람이란 과연 먼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먼저 있어야 중독이란 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사람이 무엇인지 모르면 중독이 무엇인지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어떤 그 기능에 벗어난 어떤 일에 의해서 중독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독이란 말을 하려면 그러면 사람은 원래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어떤 것인지를 말을 하려면 사람이 하는 그 사랑은 과연 무엇인지, 원래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 사랑 중독은 이 사람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이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은 언급은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어디에 중점이 돼 있냐? 그냥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과 원인과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이제 한계는 이 책의 한계는 무엇이 없냐면 이 이 사람이 이 중독에 따른 어떤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가 이거는 이제 사람에게만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관련돼 있어. 사람 말고도 다른 어떤 중독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일에 대한 중독이 있고 뭐 어떤 행위에 대한 중독이 있고 그다음에 뭐 약물에 대한 중독이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근데 여기 이 책은 거의 뭐 사람에 관련된 이 중독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알고 싶은 분은 더 다른 책도 필요할 것이다. 어, 근데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사람이 중독에 예, 빠졌다라고 했을 때 이 중독의 범위가 이 여러 가지로 더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 책이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좀 지어야 될 책이 이제 이 책이죠. 그리고 이 책이 왜 제가 또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철학자가 보는 관점은 결국 중독 이전의 사람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사람이 하는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리 프롬이 그러면 사랑의 기술을 왜 적었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일반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보다 쉬운 일이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은 내 안에 있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할 수 있게끔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철학자는 어, 사랑하는 것보다 쉬운 일은 없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없다는 태도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지 않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산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처럼 엄청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반드시 실패하고 많은 활동이나 사업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평생에 하는 활동과 평생에 하는 어떤 사업 중에 사랑처럼 실패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업이나 본인이 하는 활동은 만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 퇴직금을 가지고 피자집을 내가 차렸다 쳐요. 그러면은 피자집 그냥 차립니까? 예, 철저하게 공부하고 분석하고 상권도 조사하고 그래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서 지식을 쌓죠. 배우고. 그런데 사랑은 피자집 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사랑이다 보는 관점이에요.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는 관점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관점은 조사해보지 않고 그냥 무작정 일단 해보려고 한다는 것이 에리 프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것이 다른 활동이었다면 사람들은 실패 원인을 그러니까 사랑하는 활동이요. 이 만약 이것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활동이 다른 활동처럼 피자집 여는 것, 뭐 다른 뭐 인권을 뭐 위해서 뛰는 활동이나 뭐 여러 가지 뭐 활동처럼 그런 활동처럼 인식했다면 사람들은 실패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배우고자 했을 것인데 사람들은 사랑하다 실패하면 그것을 원인을 찾거나 어떻게 하면 더 잘하지라고 하는 그런 활동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안 한다는 왜 그러면 안 할까? 이것을 왜 사업처럼 활동처럼 자신이 했던 그 사랑이 실패하는 원인을 철저하게 준비하려고 하고 이렇게 공부하려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에리 프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랑에 관한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라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능력이 아니라 가정이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어, 예, 내가 있고요. 예,
나와 같이 나랑 같이 사랑할 한 대상이 있었다 치죠. 예. 그러면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뭐 어떠한 상대 뭐 A, B, C 이런 어떤 늘 만나도 이 사랑이 내 능력 안에 있으니까 사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나의 능력은 점검하지 않고 내가 만났던 저 사람의 문제다. A가 나랑 맞지 않았다. 그럼 B를 만나는 거죠. 근데 B도 맞지 않아. 그러면 C도 만나. C도 맞지 않아. 결국 능력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대상의 문제다. 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걸 지적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의 이제 결론을 내자면 삶이 하나의 기술이듯 사랑도 기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시작하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앞으로 할 사랑은 결국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 그걸 그러니까 기술자처럼 그걸 일일이 다 알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사랑의 중독에 빠질 일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철학자들은 바로 이렇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접근하고 심리 관련해서 상담 관련해서는 사랑의 중독 이렇게 또 접근 이제 하고요. 또 이제 여기 뭐 지은이 뭐 나오나요? 네. 제프리 푸트 외에 다른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중독에 빠졌던 그런 것에서 과학적으로 또 과학적인 접근으로 또 왜 그렇게 되는지 뇌과학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참 또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내 주변에 왜 사람들이 사랑에 실패하고 또 실패할 사랑을 또 찾아서 이렇게 또 갈망하는지 여러 가지 또 사회 현상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튼 이 강의를 이 설명을 듣는 분들이 이게 그러니까 결국 정말 하나하나 삶을 한순간 한순간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 중요한 순간을 더 분명하게 어떤 인식을 가지고 나아가서 결국 삶이 정말 풍요로워지고 그냥 헛되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칸트 이야기를 하다가 영상을 찍다가 그거를 또 이어서 찍지 않고 갑자기 또 사랑에 관련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은 뭐 물론 이제 제 마음이죠. 그냥 이것저것을 다 이렇게 한쪽에 매몰되지 않고 좀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제 욕심이기도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항상 우리의 인식을 항상 더 폭넓게 넓혀가는데 그냥 기쁨을 느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